고려 문화사에서 중요한 게 문화의 구성 본질은 신앙, 즉 종교 아니면 사상이기 때문에 고려는 신앙이 불교라는 나라니까 첫째 불교 통합운동, 고려 전기의 의천으로 대표되고 그리고 고려 후기에 진울로 대표되는, 그리고 두 번째 역사학께서는 이걸 우리가 주인공이 돼서 우리 중심으로 역사를 바라다 본다 해서 자주사관 이러는데, 이걸 풀어 설명하면 민족주의 역사소설, 내 나라 내 민족을 중심으로 역사를 서술하는, 특히 12세기 반 13세기 무신집권기 이기보의 동명항편, 그리고 각호인한 스님의 해동고승전, 그리고 원간섭기 일현의 삼국유사, 그리고 신진사대부 이승희의 제왕홍기, 이런 책자들로 대표되는, 그리고 또 하나가 도교인데 도교는 고대에서 다 했기 때문에 여긴 별 의미가 없어. 자, 그 124쪽 하단을 보시면 초제 하늘 별자리에 제사를 지내는 도교란 산천숭배, 즉 이 자연 찬미를 중시하고 신선사상에 입각한다 이랬지. 그 중에 하나인 해, 달, 별, 유식한 말로 일월성신이라고 그러는데, 일, 즉 해, 월, 달, 성신, 별, 그 중에 하늘 별자리에 제사를 지내는 걸 초제라고 그래. 전국의 유명한 산 그리고 유명한 강에서 이 제사를 지내. 그중 제일 유명한 게 강화도 만이산 초제하는 초제가 있어. 국가가 제사를 모시는 초제하는 게 있어. 그리고 도교 사찰을 도관이라고 해요. 그래서 고려는 도교를 중요시하였기 때문에 불교와 함께 궁궐 안에다가 12세기 예종이라는 사람이 궁궐 안에다가 도교 사찰인 도관을 건립하였어. 그 도교 사찰은 도관을 복원궁이라고 불러. 궁궐을 쓴 게 아니다. 궁궐 안에다 둔 도교 사찰이기 때문에 복원궁 이렇게 불렀다고. 그걸 좀 기억을 해야 돼. 12세기 초 숙종이라는 사람, 12세기 숙종의 아들인 예종, 이 둘 간의 관계는 기억을 할 필요가 있다 이랬어. 그리고 삼국시대부터 존재했던 토속신 국가신한테 제사를 지내는 팔관에, 그리고 이 도교는 자연 찬미, 자연을 강조하는 얘기고, 그리고 125페이지 상단에 있는 풍수지리설, 정확하게 얘기하면 풍수지리 도참설 하는 건데, 도참이란 예언이란 뜻이야. 이 풍수지리 도참은 그 자연이 갖고 있는 에너지가 오늘날 나한테 좋은 영향을 주느냐 나쁜 영향을 주느냐 한 예언에 관한 측면, 이게 풍수지리 도참하는 거예요. 신라말 왕건의 스승으로 알려져 있는 도선이라는 사람이 중국에서 유입한 논리인데, 그래서 그 풍수지리를 담당하는 관청, 산과 물에서 산천, 비보, 도울비, 도울보, 이 산천이 나한테 어떻게 돕느냐 하는 얘기예요. 비보 임시관청 도감에서 산천 비보도감이라는 관청을 설치하였다. 전에 신라 말에 도선이라는 사람이 중국에서 도참이라는 예언사상을 갖고 들어와서 이 풍수지리, 즉 한자로 장풍득수라는데, 풍 바람 막아주고 수 물을 얻고 해서 풍수 이래. 이건 자생적으로 한반도에서 자생적으로 나타난 거야. 예. 거기에다가 도참 예언 기능을 신라 말에 도선이라는 사람이 추가했어. 이 땅의 자연이 나한테 어떤 좋은 일을 줄 거냐 나쁜 일을 줄 거냐, 예언적 기능.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얘기하면 풍수지리 도참 이러는데, 그래서 신라 말 이 도선이가 갖고 들어와서 퍼뜨린 논리가 전에 얘기한 경주는 누런 낙엽이요 이러면서 경주 흉지설 한다고 그랬어. 신라 말에. 그럼 경주는 누런 낙엽이로, 그러니까 신라는 날샜다 이 소리야. 그럼 어디가 좋다는 얘기냐? 내가 발을 딛고 서 있는 이 송악이 좋은 땅이다. 송악 길지설. 송악은 푸르른 소나무다 이러면서 송악 길지설을 들고 나와. 그래서 이게 고려가 건국되는데 기여를 하였다. 전에 이런 적 있어. 이번에는 고려야. 근데 고려가 건국되고 한 150년이 흘렀어. 그러니까 송악이 고려의 수도인
개경이 됐어. 예. 그래서 150년이 됐으니까 약효과가 떨어졌을 거 아니야. 개경이 재수 좋은 땅인 논리가 쇠퇴라는 것이. 이걸 개경 기운을 다했다 해서 세왕설 이러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로 재수가 없어졌느냐? 왕의 장인이 사위인 임금을 죽이려다가 성공한 것도 아니고 실패하는 일까지 벌어진다. 즉 이자겸연한이죠. 이자겸연한을 계기로 이 개경 세왕설, 개경의 풍수가 다했다. 그렇지? 그러니까 북쪽으로 갑시다. 고려라는 나라는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니까 그래서 고구려의 수도였던 평양, 즉 서경으로 갑시다. 서경 길지설 하는 게 등장을 해. 즉 평양은 재수 좋은 땅 이래. 그래서 이건 고려라는 나라는 고구려를 계승하니까 고구려의 옛 영토를 되찾겠다 하는 논리하에 고려태조 왕건이가 훈유 10조에서 서경을 중시하라, 평양을 중시하라 이런 적이 있었다고. 그러면서 이 서경 중시사상, 그래서 임금은 1년 중에 4달 이 서경에서 근무를 해야 된다. 그래서 관청을 나눈다 해서 분사제도라는 게 나왔다. 전에 정치사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 이 서경길지설도 곧바로 쇠퇴를 해. 왜? 서경은 재수존 땅에서 묘청이난이 일어나는 바람에. 그래서 묘청이가 성공한 것도 아니고 실패하잖아. 그래서 묘청이난을 계기로 서경길지설도 쇠퇴를 해. 그러니까 북쪽으로 가려다가 안 됐잖아. 그럼 이번에 어디로 가야 되냐? 남쪽으로 가야지. 그래서 남경이란 즉 한양을 지칭하는 얘기야. 한양을. 남경은 재수존 땅에서 남경 길지설이라는 게 등장을 해. 이는 후일 조선이 건국되는데 기여를 하지. 조선이 건국되는데. 그 125쪽에 써 있는 얘기가 그 얘기야. 시험을 내면 서경길지설 물어보는 거야. 시험을 내면. 그래서 그 서경길지설은 서경, 즉 평양천도, 그리고 북진정책의 이론적 근거가 되었고, 그리고 묘청이가 이용한 적이 있다. 그런데 실패하는 바람에 한양길지설, 남경길지설이 등장한다. 거기다 써 있는 얘기야. 이래서 11세기 전성기 군주인 문종이라는 사람이 한양을 3경 중에 하나인 남경이라고 해서 승격시키기까지 하였다. 그리고 그의 아들 12세기 초반에 숙종이라는 사람이 남쪽에다가 한양에다가 궁궐을 지었어. 그래서 거기를 보시면 궁궐, 도시건설 이렇게 돼 있잖아.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남쪽에다가 즉 한양에다가 별도의 궁궐을 지었다. 궁궐 이름은 아니고 남쪽인 한양에다가 별도의 임시 궁궐을 지어놨다 해서 남별궁 이렇게 불러. 궁궐 이름은 아니고. 그래서 12세기 초반 숙종 한양에다가 궁궐을 졌다. 그의 아들 예종 궁궐 안에다가 도교 사찰인 못 보건궁을 뒀다. 이걸 기억을 해야 돼. 임금을 다 구분해서. 자, 그게 풍수참에 관한 얘기야. 그리고 그 밑에 과학기술이 발달이라는데 천문의학 그래서 제가 전에 고대사를 할 때 뭐라고 하냐면 천문이나 하늘 별자리 보는 거. 역법은 달력을 만드는 방법. 이걸 줄인말이야. 줄이면 되게 앞에 글자를 줄인다고 이러면 달방 이래요. 달방이라는 게 있어. 내가 좀 설명하게 그래. 성적인 거라 설명하기가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줄이는 거예요. 역법 이러는 거예요. 즉 날짜 계산법 이 뜻이야. 농사는 날짜가 중요하거든. 이게. 그래서 역법이란 날짜 계산법 이런 의미야. 그래서 앞으로 천문 하늘 별자리 보는 거나 역법이 등장하면 무조건 목적이 농업진흥 왕권 강화라고 있어. 농경국가니까 날짜가 중요해. 농업을 진흥 발전시킨 목적. 그리고 왕권 강화의 논리. 이게 천문역법의 중요한 거다 이랬어. 자, 그래서 고려라는 나라는 천문담탐과청, 오늘날로 따르면 기상청, 사천대라고 불렀다가 나중에 서운관이라고 이름을 바꾼다. 그리고 그 후에 사진에 있다시피 개경에 첨성대를 설치 운영하였다. 그러니까 신라 첨성대만 있는 게 아니야. 고려 첨성대도 있었다고. 현재 개경에 있어. 지금도. 그 후에 사진처럼 일부만 남아 있어. 자, 그리고 그 밑에 날짜 계산법인 역법. 고려초는 당나라 역법인 당나라 달력인 선명력이라는 달력을 썼는데 고려 후기에는 원나라 달력인 수시력이라는 달력을 썼다.
그리고 공민왕 때는 명나라 달력인 대통령이라는 달력을 쓰고, 이건 그냥 참고로 그런 갭이다. 역법은 이 조선조 역법이 중요하지 여기 역법은 별로 안 중요해. 예. 여하튼 천문역법이 나오면 무조건 목적이 뭐냐? 농업기능 왕권 강화. 자, 그리고 기억할 의학이야. 의학. 향촌의 약재로 급할 때 구하는 해서 향약구급방이라는 이 약학서, 약재학 서적인데 일종의 응급조치 서적이에요. 응급조치 서적. 왜 그러냐? 거기 연도를 보시면 1236년에서 1251년 이렇게 되는데 1232년에 몽골이 쳐들어와서 강화도로 도망을 가. 강화천도. 그런데 고려라는 나라가 신라 이래로 중국으로부터 비단, 서적, 약재를 수입합니다. 이랬어. 지난 시간 경제사를 할 때 해무역 지도를 놓고, 그러니까 신라가 당나라한테 비단, 서적, 약재, 고려가 중국 송나라한테 비단, 서적, 약재 이런단 말이야. 근데 중국에서 약재를 수입해야 되는데 몽골 애들 때문에 막혀서 중국을 못 가는 거야. 애들은 계속 아픈데 이게. 그래서 중국에 있는 풀뿌리면 우리 땅에도 비슷한 기능을 갖고 있는 게 있지 않겠느냐라고 어떤 애가 궁리를 했던 모양이야. 그래서 그냥 따급하니까 거기에 비슷한 걸 찾아갖고 우리 풀뿌리로 우리 병을 치료해보자 하는 응급조치에 관한 책자가 나와. 그 응급조치에 관한 책자를 향약구급방이라고 불러요. 향촌의 약재를 급한 때 구하는 방법, 이 뜻이야. 응급조치학 서적 이런 얘기예요. 이 책이 현재 존재하는 의학서로서 가장 오래된 의학서. 그래서 이 책이 약재 서적, 의학서 중에는 제일 중요해. 필히 기억해. 자, 향약구급방. 1236년에서 1251년이 고려대장경, 흔히 팔만대장경이라고 부르는 거, 그 고려대장경을 만든 기간이야. 16년이. 그러니까 그 시기에 대장경을 만드는 임시관청, 이걸 대장도감이라고 그러거든. 대장도감에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1236년에 만들었는지 1251년에 만들었는지는 몰라. 그래서 그 16년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1236년에서 1251년 사이에 향약구급방이라는 걸 만들었다. 어디에서? 대장도감에서. 고려대장경, 흔히 팔만대장경이라고 부르는 거기를 찍어낸 곳에서 찍었다 이거지. 그런데 이 책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우리 실정에 맞는, 우리 풀뿌리로 우리 치료를 하니까 우리 실정에 맞는 우리 의학서이기 때문에 이런 의의가 있어. 그리고 의의가 하나 또 있어. 그건 내가 일부러 안 써놨는데 옆에다가, 자, 향약구급방은 첫째, 현존 최고 가장 오래된 의학서라는 점. 두 번째, 우리 실정에 맞는 의학서라는 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거기다가 국산약재 180종 이래. 우리의 풀뿌리 국산약재, 한반도에서 나오는 180종에 해당하는 풀뿌리를 갖고 우리 치료법을 서술해놨어요. 그래서 국산약재 180종 이렇게 써놔. 이게 향약구급방이라는 책자가 중요한 이유야. 이 책의 영향을 받아서 많은 짝퉁이 나타나. 모방작들이 나와. 그래서 사마자라는 호를 갖고 있는 분이, 사마자가 누군지는 몰라요. 지금 그 호만 알려져 있는데, 사마자라는 호를 갖고 있는 사람도 역시 향약구급방 하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이걸 일컬어 사마자 향약법 이렇게 불러. 이 책은 별로 안 중요해. 그냥 그런 갭이다 하고 말아. 이게 언제 출간했는지를 몰랐는데 2005년에 평양대학교 의대들이 이걸 옛 서적을 뒤져갖고 찾았어요. 그래서 연도가 지금 정확하게 나와 있는 거야. 이 책은 후일 조선조 세종임금 때, 나중에 보시면 향약집성방이라는 책이 나와. 조선 세종 때. 그 책을 만드는 기본 교재가 돼요. 사마자 향약방이라는 책이. 그런 사연이 좀 있어. 거기서 기억할 건 향약구급방이야. 다음 인쇄. 자, 고려 문화사가 역시 네 가지가 중요한데, 첫째 불교통합운동, 두 번째 민족기억자서들이라는 자주사관, 세 번째 인쇄. 한반도가 특히 인쇄술이 발달했어. 인쇄문화가 발달했는데, 자, 그 인쇄야. 첫째, 신라 이래로 한반도에 목판 인쇄, 나무를 파가지고 인쇄하는 거, 그걸 목판 인쇄술이라고 그래. 목판 인쇄는 나무를 파가지고 인쇄를 하니까 한 번 파면 수정이 불가능하잖아. 그러니까 그게 대개 어느 때 쓰는 거냐? 한 종류의 책자를 많이 찍을 때, 많은 책을 찍을 때 써요. 많은 찍을 때. 그래서 이걸 한 종류의 책을 다량으로 인쇄할 때 주로 사용한다. 그래. 자, 그 목판 인쇄에 해당하는 가장 대표적인 게
통일신라 때 만든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이라는 게 있지. 그 밑에 있는데 이게 목판인쇄를 만든 거야. 그리고 11세기 초반에 불교임으로 거란족을 물리치겠다 하고 만드는 처음 만든 대장경이다 해서 초조대장경이라는 게 있잖아. 그것도 목판인쇄야. 그리고 유명한 고려대장경, 일명 팔만대장경이라고 부르는 모든 대장경은 다 팔만매야. 그러니까 초조대장경도 팔만대장경이야. 사실은. 그러니까 팔만대장경이라는 말은 정확한 말이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오늘날 역사학계가 이걸 고려대장경 이렇게 부른다고. 합전에 행자에 있는 거. 이게 다 목판인쇄야. 그러니까 한 번 파면 수정이 불가능한 거야. 그래서 이 목판인쇄 기술은 한 종류의 책자를 많이 찍을 때 떠요. 그걸 일종 다량인쇄 때 사용.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고. 자, 이에 반해서 중요한 건 활판인쇄야. 이거 활은 한자로 살아있다 있어요. 살아있다. 무슨 소리냐? 넣었다 뺐다가 가능해. 넣었다 뺐다가. 그러니까 이게 재료가 나무였던, 이건 목활자라고 그래. 구리였던 동활자라고 그래. 이게 금이면 금활자라고 하겠지. 넣었다 뺐다가 가능하니까 이건 수정이 가능해. 수정이. 그래서 이 활판인쇄는 이건 일종인데 이건 다양한 종류의 책을 다종, 소량 인쇄할 때 써요. 중요한 건 이 활판인쇄에 관한 얘기야. 이건.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 현재 존재하진 않는데 강화 천도식인 1234년, 강화 천도 때 1234년에 만들었다는 상정, 자세하게 정했다. 고금, 옛날과 현재의 예의에 관한, 예의서예요, 예의서. 예의에 관한 책을 28권으로 상정, 고금, 예문이라는 책이 있어. 현재 전하지는 않아요. 이제 기록만 남아있지, 현재 전하지는 않아. 현존, 현재 전하는 것 중에 활판 인쇄로 가장 오래된 건 청주로 유명한 뭐야? 직지죠. 직지심칠절, 줄여서 직지심경이라고도 부르는데 흔히 직지 이러죠. 이 직지로부터 한 150년 앞서는 게 상정고급예문이야. 이 상정고급예문 찾으면 대박이지. 찾으면 전혀 아직 안 나타나. 예.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 활판 인쇄에 관한 얘기. 이게 중요해. 이렇게 기억을 하면 돼. 자, 그리고 그 밑에 채무선에 의한 화양무기. 그냥 그런 게다 이러십시오. 채무선에 의한 화양무기. 이건 외구 격퇴 때 이용하였다. 그 외구 격퇴의 과정이 유명한 충청남도 서천 앞바다. 거길 진포라고 그래. 신라는 거길 기벌포라고 불렀고. 진포가 기벌포요. 충남 서천. 진포 싸움 때 이용하였다. 뭐 그런 정도야. 채무선, 외구 격퇴 때 이용. 뭐 진포 싸움. 그냥 그러면 돼. 자, 그리고 한 장을 넘겨서 126쪽. 문화. 이건 현재 국사교과서엔 빠져있는 내용인데 공무원 책자에가 이게 안 빠져나가더라고. 이게 국문학사에 나오기 때문에 이게 뺐어. 이중으로 나왔기 때문에 원래는 빠져야 되는 건데. 자, 문학. 초기는 제가 첫날 첫 시간에 뭐라고 그랬냐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하여튼 초창기, 초기 그러면 무조건 희망을 갖고 열심히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주적, 주체적, 민족적, 독자적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이래서 중기는 적응을 한 때니까 뭐 보수적 이런다고 그랬고 후기는 현실적, 개혁적 이런 말을 쓴다고 그랬어. 그래서 역시 문학도 똑같아. 초기니까 자주적 이러는 거야. 중국 모방에서 탈피, 우리를 중심으로 우리의 문학이 나타났다. 자주적, 주체적 문학 이런다고. 별로 중요하진 않은데 중기는 보수적인 문학. 당나라, 송나라를 빼는 좀 사대주의적 문학이야. 당송을 따라 배우겠다 뭐 이런 거야. 자, 그나마 여기서 중요한 건 후기야. 현실적, 현실 도피. 왜? 무신한테 쫓겨난 문벌 기죽이 실직을 당했으니까 에라 책이나 쓰자 이런다는 얘기야. 그래서 책을 써. 그런데 신랄하게 무신지권을 씹으면 잡혀서 두드려 맞으니까 그러니까 맞기가 싫으니까 어떤 짓을 하느냐? 폐관문학이라는 게 유행해. 폐관문학이라는 게 뭐냐면 중국 한나라 때 요즘 말로 가짜뉴스 한자로 그 문학에서는 가설항담이라고 그러는데 시장통에서 떠도는 얘기를 그러니까 시중에서 떠도는 얘기를
모으는 일, 그 정보를, 아, 그게 어디서 나온 얘기야? 그게 무슨 소리야? 무슨 뜻이야? 누가 그랬어? 이런 걸 모으는 정보원이 있어. 그 정보원 관직을 가진 사람을 한나라 때 폐관이라고 그래요. 예? 폐관이 모아놓은 잡스러운 얘기들 해서 그걸 폐관문학 이래. 그러니까 내가 그런 게 아니고 뭐뭐라 카더라 이 소리야. 내가 그런 게 아니고 뭐뭐라 카더라. 신문에 신문 기사가 나오면 요즘 뭐 인터넷 같은 뭐 낚시 뭐 이런 게 많다잖아. 그래서 읽어보면 누가 뭐 어떻게 했다. 누구하고 결혼한다더라. 그러니까 쭉 읽어보면 새빨간 거짓말이야. 제목만 그럴듯하고. 끝에 뭐라고 돼 있냐? 뭐뭐라 카더라. 이런다고. 내가 그런 게 아니라. 내가 확인한 기사가 아니고, 예? 떠도는 얘기가 그렇다 하더라. 뭐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확인 안 된 사실이다. 얘기지. 그래서 사람들은 잘못하면 그걸 믿는단 말이야. 그걸. 그렇듯이 이 폐관문학이라는 게 뭐뭐라 카더라야. 예? 정확한 사실은 아니고. 그러니까 대놓고 무신을 못 집으니까 은근하게 이 비판하는 얘기야. 그래서 너 그 얘기했지. 아, 그게 아니고 끝에 읽어보세요. 뭐뭐라 카더라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아, 나도 들은 얘기. 누가 그랬어? 몰라요. 시장에서 지나가다 들었어요. 이런다는 얘기야. 이게 이 문신들이 핑계대는 얘기야. 그래도 안 되니까 그래도 말썽에 소지가 생기고 자꾸 무신한테 얻어 터지니까 아예 주인공을 바꾸는 것이. 어떻게 바꾸느냐? 설화문학, 즉 의인화기법이라고 해요. 물체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바꿔요. 예? 컴퓨터, 휴대폰이 인간 세상을 씹는 거.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국순전이라는 책, 술을 주인공으로, 죽빈전, 대나무를 주인공으로, 정시자전, 이건 지팡이를 주인공으로, 공방전, 화폐를 주인공으로 인간 세상을 씹는 거야. 그중 거기에 보시면 죽빈전 하는 게 있는데 이곡이라는 사람. 이 이곡이 누구냐? 유명한 신진사대부, 성리학자 이색의 아버지야. 이색의 아버지가 이곡이라는 사람이야. 이렇게 주로 시험 내면 그 얘기야. 폐관문학, 선화문학. 이거 현실비판. 폐관문학, 선화문학. 그런데 그건 좀 치사한 거 아니냐? 그러면서 젊은 성리학자들이 원나라 간섭기에 젊은 성리학자들이 대놓고 현실 비판을 해. 현실 참여를 해. 누가? 신진사대부가. 그걸 뭐라고 그러냐? 경기체가 한다고. 말하듯이 길게 늘어쓴 시 형태인데 경기체가. 그래서 이 신진사대부는 이 현실에 대한 적극적 참여의 성향을 보여. 이 문벌 귀족하고는 다르게 권력에서 쫓겨난 고려 후기 문학의 모습이다. 한편 장가, 흔히 고려 소규라고 부르는 백성이 대중가에도 등장한다. 그 대중가요로 남아있는 것 중에 유명한 게 청산별곡, 가시리 뭐 이런 것들이다. 한 얘기야. 자, 그게 문학의 얘기고. 자, 그리고 고려 건축. 고려는 수도가 북쪽에 있어. 그래서 남쪽보다는 북쪽이 산이 많아. 그래서 고려의 건축에 세 가지 특징이 있어. 첫째, 경사진 지역에 계단식으로 건물을 짓기 때문에 건물이 상당히 커 보이더라. 이러는 거야. 이게 무슨 소리냐? 북쪽에 이렇게 산지가 있단 말이야. 산지에다가 건물을 짓는데 건물을 이렇게는 못 짓잖아. 이렇게 질 기술도 없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짓느냐? 이걸 깎아서 이런 식으로 깎는 거지. 건물을 이렇게 짓는다는 얘기. 이렇게. 그래서 아래에서 위로 올려다보면 2층짜리 건물인데 5층은 돼 보이는 거지. 경사진 지역에 계단식으로 건물을 지어놨기 때문에 뭐 외관이 커 보이더라. 이 소리야. 여기에 해당하는 가장 대표적인 게 개성, 개경의 현재면 터, 이 마당, 이렇게 땅, 흔적만 남아있는 만월대라는 터가 남아있어. 그 만월대, 이렇게 계단 위에 올라가면 이렇게 쭉 평지가 있다고. 이후에 궁궐이 있었을 거로 추정이 되는데, 현재 궁궐은 사라지고 없고, 그게 개성, 만월대 이렇게 올라가는 계단만 현재 남아있어. 예. 그걸 역추적을 했더니 경사진 지역에 이 건물을 계단식으로 졌을 거라고 추정이 된다 하는 얘기야. 이게 고려 건축의 첫 번째 특징이야. 경사지에 이 계단식으로 건물을 짓기 때문에 상당히 커 보인다는 점. 두 번째, 건물이 기둥하고 관련된 얘기인데 이걸 기둥이라고 그러잖아. 이 기둥인데 기둥이 이렇게 반듯하지가 않고 기둥이 약간 가운데가 이렇게 배가 나온 형태야. 왜 그러냐? 인간이 근원적으로 모든 인간이 잘못 보는 현상이 있어. 이렇게 내가 세월 보내면 안 되는데. 여기 이렇게 선이 있거든. 이 칠판에 선이가 있는데
이게 원래가 길이가 똑같은 건데 이게 길어 보이죠. 예. 길이가 똑같은 건데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길어 보고 인간이 이렇게 잘못 봐요. 그러니까 인간의 시각의 착오 현상이 있다. 그걸 착시 현상이라고 하는데 옵티컬 일루션이라고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63빌딩을 이렇게 져도 되는데 왜 멍청하게 63빌딩을 이렇게 짓느냐. 이렇게 지면 가운데가 들어가 보인다고. 가운데가 들어가 보이면 여름에 태풍 불면 똑 부러질 것 같잖아. 이성적으로는 빠듯한 거 알아요. 근데 눈에 그렇게 들어가 보인다니까 모든 인간이. 그래서 마치 쥐잡아먹은 뱀처럼 배를 이렇게 볼록하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마치 배가 흘러내리는 형태를 띈다. 가운데 부분이 볼록하다 이 소리야. 그래서 멀리서 보면 반듯하게 보인다고. 그게 고려 건축이 갖고 있는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인 벨림 양식이야. 뭐 때문에? 시각의 착오, 착시 현상 때문에. 그러니까 벨림 양식 밑에다가 착시 현상 이래. 자, 그리고 고려 건축의 세 번째 특징. 여기 처마하고 요 기둥 끝에 추추들의 각도, 요 얘기예요. 요거. 처마하고 추추들의 각도를 30도 기울기로 하였다. 신라 이래로. 왜? 처마가 너무 밖으로 나가면 하루 종일 햇빛이 안 들어와. 그러면 바퀴벌레하고 스님과 같이 살아야 돼. 눅눅해서. 그렇다고 처마가 너무 안으로 들어가면 하루 종일 햇빛이 들어와서 스님 이마가 다 타요. 이게. 햇빛이 너무 많이 들어와. 그러니까 적당하게, 그 적당히 30도다. 신라 이래로 사람들은 생활의 슬기를 통해서 이 햇빛량을 조절할 줄 알았다. 처마를 이용해서. 그게 햇빛량 조절이라는 거예요. 이게 고려 건축이 갖고 있는 세 가지 특징이야. 첫째, 지형하고 관련된 경사진 지역의 계단식으로 건물을 져서 외관이 웅대 보인다는 점. 두 번째, 기둥면이 배가 볼록한 형태, 배을림 양식을 띄었다는 점. 그리고 처마하고 추추들의 각도를 30도 기울기로 했기 때문에 적당하게 햇빛이 들어오게 만들었다는 점. 이러는 거야. 자, 이런 논리에 입각한 대표적인 건물. 고려는 불교 국가니까 주로 불교 사찰인데 뭐가 있냐? 안동 봉정사의, 경상도 안동 봉정사의 극락전이라는 건물이 유명하다. 자, 그런데 이 안동 봉정사의 극락전은 현재 한반도에 존재하는 목조 건축 중에 가장 오래된 거야. 이거 기억을 해야 돼. 안동 봉정사의 극락전이라는 건물. 극락이란 아미타 부처님을 모신 데를 극락전이라고 그래. 안동 봉정사의 극락전. 현존 최고의 목조 건축. 가장 오래됐다 이거지. 고려 전기에 만들었을 거라고 추정을 하는데 오랜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일부 손을 봤어. 그걸 중창이라고 그래. 예? 원본은 고려 전기 작품이야. 그리고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아주 워낙 유명한 사찰이라 의상대사가 세운 무량수전이라는 것도 내세를 담당하는 아미타 부처님을 모신 걸 무량수전이라고 그래. 예? 주변에 새끼 스님들, 보호 스님들이, 보호 부처님들이 누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극락전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무량수전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뭐 다양해 용어가. 자, 그리고 충청남도 예산수석사의 대웅전. 이건 석가모니 부처님을 주인공으로 모신 거야. 그래서 대웅, 큰 영웅이 뜻이야. 대웅전. 이런 건물들이 대표적이다. 자, 그런데 거기 주심포 양식, 타포 양식. 이거 무슨 소리냐? 이 얘기야. 역시 기둥하고 관련된 얘기인데 여기 배를 볼록하게 하는 걸 배을림이라고 한다고 그랬어. 그래서 지붕의 무게를 버티기 위한 본 기둥을 주심이라고 그래. 주인공 기둥에서 주심이래. 그런데 지붕이 시간이 지나면 흙 날라오고 먼지 끌고 물 먹고 이래서 무거워진단 말이야. 그 지붕의 무게를 버티기 위한 수단이 이 기둥이야. 지붕이 내리는 힘을 버티기 위한 수단을. 그런데 여기다가 머리를 썼어. 여기다가 이렇게 중간에다가 나무를 꽂아놓은 거야. 나무를 꽂아서 내리는 힘을 밖으로 이렇게 빼는 거야. 수학으로 얘기하면 피타고라스 정리 입각한 건데 내리는 힘을 밖으로 빼는 거야. 그래서 본 기둥 위에만 나무를 꽂았어. 이게 지금 단청, 색깔이 입혀져서 잘 안 보일 텐데 내가 있기는 이렇게 단청이 안 된 사진이 큰 게 하나 있는데 갖고 다니기가 불편해서 안 갖고 오는데 이게 지금 주심이야. 이게. 그리고 여기 지금 지붕면인데 여기 지금 지붕면인데 여기 얘기하는 거야. 지붕 밑에 여기 나무를 꼈는데 이렇게 꼈다고. 그래서 지붕에서 내리는 힘을 요걸 통해서 밖으로 빼고 요걸 통해서 이쪽으로 나무를 껴갖고 요걸 통해서 밖으로 빼고 그러면 이 밑에가 힘을 덜 받을 거 아니야. 그래서 본 기둥 위에만 요걸 공포라고 그래. 여기 꽂은 나무를 공포를 꽂았다. 그래서 이걸 주심포 양식 이렇게 부르는 거야. 이 고려 전기까지 유행했던 방식이야.
그래서 안동봉정사의 극락전, 경상도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충청남도 예산 수석사의 대웅전, 이런 절들은 다 추심포 양식에 입각한 건물들이야. 본 기둥 위에만 공포를 꽂는 방식. 한다고. 고려 전기까지, 신라에서 고려 전기까지 주로 유행한 방식인데, 그런데 고려 후기에 오랑캐, 몽골족, 오랑캐들은 이 과학적인 원리를 잘 몰라요. 공포를 왜 꽂았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기둥 위에도 공포를 꽂고, 기둥과 기둥 사이에도 공포를 꽂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공포를 잔뜩 꽂아놓은 거야. 이게. 그래서 공포가 많다 해서 마늘 따자를 써갖고 이걸 다포 양식이라고 불러. 그러면 이 공포가 많이 꽂혀 있으면 밖에서 보면 화려해요. 일순간은 멋있어. 이게. 그래서 이게 대개 이 다포 양식은 학교 건물 이런 데는 필요가 없어. 왜? 학교 건물은 화려할 필요가 없거든. 궁궐 이런 데는 필요해도.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다포 양식 이렇게 되는데 그 다포 양식 건물은 기억할 필요 없어. 서울 경복궁 근정전이 다포 양식이야. 왜? 궁궐 건물이니까. 학교나 관청 건물은 다포로 만들 필요가 없어. 돈 많이 들어가게 굳이 다포로 만들 필요가 없잖아. 그래서 그 위에 126페이지 위에 중간에 사진 봐봐. 주심포 다포. 주심포 위에만 공포가 있지. 지붕 밑에. 그리고 다포는 기둥 위에도 뭐 공포가 있고 기둥과 기둥 사이에도 공포가 있고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래서 공포가 많다 해서 마늘 따자를 써. 다포 이러는 거야. 자, 이게 고려 건축의 특징인데 그런데 아직 하나가 더 있어. 그 126페이지 주심포 다포 옆에 사진인데 다른 데는 다 이번에는 지붕 예비야. 지붕 얘기. 지붕인데 다른 데는 다 어떻게 됐냐? 지붕이 이렇게 돼 있어. 서로 마주보게 돼 있어. 지붕은 이렇게 만들어놨어. 이게 배를 맞대고 있다 해서 맞배 양식이라고 그래. 우리말로 대부분 다 맞배 양식인데 맞배 양식이 아닌 게 있어. 그게 뭐냐? 영주부석사 무량수전이라는 건물이야. 영주부석사 무량수전은 맞배 양식에다가 이렇게 된 데다가 여기다가 나무를 하나 더 댔어요. 이렇게. 이걸 8한자로 8팔자처럼 생겼다고 해서 팔짝지붕이라고 불러요. 그 옆에 그림을 해놨는데 그 맞배하고 팔짝 이렇게 해놨잖아. 자, 그리고 거기 보시면 영주부석사 무량수전 팔짝지붕하고 밑줄을 쳐놨어요. 자, 그걸 외워야 돼. 안동봉정사 극락전 현존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이다. 영주부석사 무량수전 뭐라고? 팔짝지붕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 나머지 안동봉정사 극락전 예산수석사 대웅전 이건 다 맞배지붕이라는 얘기야. 예. 그래서 기억은 안동봉정사의 극락전 현존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 영주부석사 무량수전 팔짝지붕 이렇게 기억을 하면 돼. 이렇게. 다포는 굳이 기억할 필요 없고. 이렇게. 다포는 주로 이북에 있는 건데 황해도 사리원 성불사 영진전 사리원 냉면 하는 그 사리원이에요. 예. 이 사리원 냉면으로 유명한데요. 그리고 암전 서광사 안병 서광사는 이성계가 젊은 날에 꿈을 꿨는데 꿈에 석가래 기둥 3개를 지고 나온 꿈을 꿔. 같은 꿈을 계속 꿔. 이 꿈이 뭔 뜻인지 몰라. 그랬더니 마을 뒤에 토굴에 사는 젊은 승려가 있디야. 마을 사람이 얘기하기를 그 승려한테 가서 물어보래. 그 승려한테 갔다 물어봤더니 사람이 기둥 3개를 지고 나온다. 그래서 너 왕 될 것 같다. 그래서 왕이 된다고 해석해준 사찰. 그래서 나중에 왕이 되고 난 뒤에 감사의 뜻으로 그 토굴을 부시고 거기다가 절을 세워줬어. 그래서 그 절을 석왕사라고 불러. 이성계 꿈 얘기를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젊은 승려가 자초대사라고 하는데 일명 무학대사라고 부르는 스님이야. 그 사람이. 그런 얘기야. 다음 네 번째 중요한 탑. 고대 문화에서 내가 탑을 강조를 했는데 불교 문화자의 대표적인 게 탑하고 불상이다 이랬잖아. 자, 탑이야. 고려 전기 고구려 양식을 계승한 개성 불일사라는 사찰에 지금도 있는 5층 석탑, 그 첫 번째 사진. 그리고 고려 전기, 고려 초기에 백제 양식을 계승한 충청남도 부여, 옛날 백제 땅 아니야? 지금도 있어. 무령사라는 사찰에 5층 석탑, 두 번째 있는 거. 그리고 역시 고려 초기 신라 양식을 계승한 경기도 개풍군 개성 외곽에 현화사라는 사찰에 옆에 있는 7층 탑. 고려 초기는 이렇게 고구려 양식, 백제 양식, 신라 양식의 영향을 받은 탑들이 많이 나타나. 자, 그런데 통틀어서 고려 전기의 가장 대표적인 탑이 있어. 강원도 오대산 월정사의 팔각구층탑. 강원도 오대산 월정사의 팔각구층탑. 아래에 첫 번째 있는 거야.
아래. 각이 대충 보이잖아. 팔각구층탑. 여기 이 사진에는 보이지 않는데 저 강원도 오대산 월정사의 팔각구층탑은 앞에 돌부처가 앉아서 이 탑을 쳐다보는 형상이 있어요. 돌부처 형상이 있어. 앞에. 내가 최근에 한 2번가 사진 찍어 놓은 거 있는데 출력을 안 했네. 자, 그런데 한반도 탑 중에 제일 예쁜 탑이 있어요. 이 탑에서는 이게 제일 중요해. 그 밑에 보시면 고려 후기. 후기는 혼란스럽다. 그렇지. 그래서 문화적으로는 사체. 후기 예술은 되게 화려하다 이랬어. 그래서 상당히 화려한 탑이 나오는데 경기도 개풍군 개성 외곽에 경기도 개풍군 경천사란 사찰에 현재도 북한에 있어요. 10층 석탑. 한반도의 탑은 한반도의 건물들은 대개 홀수야. 이 필히 기억을 해. 한반도의 탑이나 건물 모든 건 다 홀수로 져요. 1, 3, 5, 7, 9 이렇게 져. 왜? 홀수를 양, 하늘의 상징이라고 봐요. 그게. 근데 짝수로 건물이 나왔다. 이건 오랑캐 거예요. 우리는 땅은 짝수고 하늘은 홀수야. 그렇게 생각하면 돼. 땅은 짝수야. 사각 이런단 말이야. 사가 짝아니야. 짝수 아니야. 그러니까 땅은 짝수고 하늘은 홀수야. 이걸 미학을 공부 안 하면 이걸 몰라요. 이거를 무식하게 외울 일이 아니야. 땅은 짝수고 하늘은 올라가는 건 무조건 뭐라고? 홀수야. 1, 3, 5, 7, 9야. 그러니까 1층, 3층, 5층, 7층, 11, 13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야. 그럼 얘는 월정사 팔각. 평면은 팔각이란 말이야. 위로 올라가는 건 뭐라고? 9층. 홀수잖아. 그렇게 된다고. 그런데 얘 경천사 10층 석탑은 위로 올라가는데 10층이야. 그럼 이건 누구 거야? 오랑캐 작품이야. 누구? 몽골족 작품. 몽골의 영향을 받은 작품이야. 그래서 경천사 10층 석탑. 이건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이 갖고 있어요. 한반도 탑 중에 제일 예뻐. 봐. 이거요. 현재 국립중앙박물관 안에 있어. 이 건물 안에 있다고. 요 지붕같이 생긴 게, 이게 다 층수야. 이게 다 층수인데, 이걸 세면 10개 층이야. 그게. 그래서 이건 몽골족, 원의 영향을 받아서 만든 작품이야. 백색 화강암으로 만든 건데, 이게. 근데 이게 예뻐요. 그래서 후기는 화려하다고 그랬잖아. 무슨 소리냐? 화려하다는 게. 자, 이걸 일부를 확대하면 이렇게 돼요. 일부분을 확대하면. 탑 전면에 이렇게 화려하게 불상이 새겨져 있어. 전에 제가 고대 때, 신라 하대 강원도 양양에 진전사지 석탑 하는 거 있다고 그랬어. 그 진전사지 3층 석탑에도 이게 탑신에 불상이 새겨져 있어서 화려합니다. 이랬잖아. 그러니까 후기는 대체적으로 화려해. 예?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는 거야. 사치양락에 빠져갖고 화려하다가 나라가 망하는 거야. 그래서 이 경천사 10층 석탑도 상당히 화려해요. 그런데 이게 예쁘니까 이걸 모방한 작품이 조선조 세조 때 나와. 요거요. 거의 동일인이 만든 것 같잖아. 똑같잖아, 거의. 한다고. 이 조선조 세조 때, 조선왕조 세조 때 만든 거야. 이게 현재 공원에 있어요. 그 뒤에 보시면 나무가 많고 이래, 공원에. 지금은 아니고, 지금은 어떻게 돼 있냐? 지금도 공원에 있는데, 이렇게 유리관을 세워놨어, 이렇게. 왜? 공원이니까 비둘기가 날라와갖고 자꾸 여기다 배설을 해. 여기다 배설을 하니까 특히 비둘기 배설물이 독해요, 그게. 약재를 많이 쓰는데, 그래서 유리벽을 이렇게 세웠어. 그러니까 매일 공무원 4명이 청소를 해요. 공무원 4명을 거느리. 얘가 현재 국보 2호야. 얘가. 이게 뭐요? 여러분 인터넷에 탑골 여기가 탑골공원이라는 데야. 탑골. 탑골공원에는 탑이 많은 이 뜻이야. 응? 탑골이라는 게 원나라 말로 파고다라고 그러는데 옛날 파고다공원 그랬어. 그래서 한자는 탑골이라고 그러는 거야. 이게. 남산, 서울 남산 탑골공원에 현재 있어. 이게. 이제 이동을 시켜놔서 여기다 갖다 놨는데 얘가 현재 국보 2호야. 이게. 그래서 경천사 10층 석탑을 모방한 게 조선조 세조 때 그 옆에 해놨잖아. 원각사지 이 10층 석탑. 조선조 세조가 만든 원각사지 10층 석탑. 이게 탑이야. 고려 전기 대표적인 탑. 강원도 오대산 월정사의 팔각구층 탑. 그리고 고려 후기 대표적인 탑. 경천사 10층 석탑. 특히 중요한 건 경천사 10층 석탑. 고려 후기 작품. 원나라 간섭기 때 작품. 이걸 모방한 조선조 세조 때 뭐가 있다고? 원각사지 10층 석탑이라는 게 있다. 특히 중요한 건 고려 후기 탑 얘기야. 그리고 거기 승탑. 승탑은 스님들 묘지. 너 죽어서 몸에서 화장을 하면 돌멩이가 나온다. 그래서 살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너는 훌륭한 스님에서 멋있는 묘지 만들어줄게. 얘기야. 그래서 승탑이라고 불러. 옛날에는 이걸 묘탑,
혹은 부도라고 그랬어. 부도. 근데 학생들한테 부도 이러니까 이게 지리부도, 지역 원하는 지리부도라는 책 있잖아. 그거하고 자꾸 혼선이 일어나는 거야.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승탑이라고 7차 교육과정 때 용어를 바꿨어요. 그래서 승탑, 부도 똑같은 거야. 스님들 묘지. 예. 스님들 묘지. 이거 승탑은 무조건 1층이야. 2층, 3층이 없어요. 전부 다 1층이야. 예. 그래서 그 하단 오른쪽에 보시면 그게 승탑이야. 현재 국보인데 경기도 여주에는 1층짜리야. 승탑은 몽땅 1층이야. 전에 승탑 얘기는 신라문화사에서 얘기를 했어. 승탑은 뭐가 유행할 때 승탑이 유행하냐? 참선을 강조하는 선종불교가 유행할 때 승탑이 유행합니다. 이랬어. 그래서 선종불교가 유행했다. 이꼴 승탑 유행, 이꼴 후기. 이렇게 붙어 다닌다고 그랬어. 선종, 승탑, 후기. 이건 붙어 다니는 거야. 그래서 승탑은 어느 때 유행하냐? 후기인 신라 말에서 고려 초 사이. 문화라는 게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 신라 말에서 고려 초 사이. 그리고 고려 후기. 이렇게 후기에 유행하는 게 승탑이야. 이꼴 선종의 유행이야. 그러니까 선종, 승탑, 후기. 이건 붙어 다니는 거야. 조선은 뭐 유교 국가니까 해당 사항 없고. 자, 그게 탑의 역사야. 탑의 역사. 탑의 역사에서 아셔야 할 것 세 가지야. 고려전기 대표적인 탑, 월정사 팔각구층 탑. 고려 후기 대표적인 탑, 경천사 십성석 탑. 근데 얘는 모방작이 있다. 조선조 세조 때 원각사지 십성석 탑. 그리고 승탑이 유행했다. 이건 이꼴 선종이 유행했다는 뜻이다. 시기적으로 어느 때냐? 후기다. 이렇다고. 자, 다음 옆에 불상. 고려 초창기 호족 사병의 무기를 몰수해서 다 꼬셔갖고 뺏어갖고 싹 녹여가지고 불상을 만들었어. 그래서 고려 초기에는 거대 철조불상이 나와. 철불이 나와요. 거대 철불이. 그리고 거대 돌부처가 나오고 석불이 나오고. 고려 초기에는 대형 석불, 대형 철불이야. 예. 자, 먼저 대형 석불부터. 그 밑에 사진을 보시면 충청남 논산 관촉사의 석조 미륵부처님, 미륵보살상 이라는 건데 이게 18m짜리야. 그런데 얘가 머리 부분이 거의 3분의 1이야. 무슨 소리냐? 봐, 등신이라는 게 뭐냐면 이 머리 정수리에서부터 목 끝선 여기까지를 이게 1등신이에요. 이게 5등신 그러면 요 길이가 5개가 된다는 얘기야. 이게 그러니까 숫자가 높을수록 키가 큰 거야. 그래서 8등신, 9등신 뭐 이러잖아. 숫자가 높을수록 키가 큰 거야. 이게. 그런데 저희 고려 광종 때 만들어진 저 관촉사, 논산 관촉사의 석조 미륵보살상은 일명 줄여서 논산군 은진면에 있다고 해서 은진미륵이라고도 하는데 얘는 3등신이야. 그럼 무슨 소리야? 여기까지가 머리인 거지. 여기까지가. 그렇잖아. 일반적으로. 여기까지가 머리면 그 완전히 기형 아니야. 그러니까 인체비가 잘 안 맞아. 그러니까 초기 작품이라 좀 후졌어. 초창기 작품이라. 그리고 옆에는 더해. 옆에는 그 논산 가다 보면 있는 연산이 났는데 연산이 있는 건데 태조가 개창한 데서 개태사 석불상 3명의 부처님이 서 있는 상이야. 근데 주먹이 얼굴만 해. 그리고 손을 내리면 발목까지 가게 생겼어. 역시 인체비가 안 맞아. 초기 작품이라 조잡해. 둘째 줄은 더 심해. 경상도 안동에 있는 건데 몸은 대충 바위로 그냥 놔뒀고 얼굴만 만들어서 대충 올려놨어. 그러니까 귀찮은 거지 이게. 만들기가 귀찮아진 거예요. 이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이에요. 이게 고려 초기 대형 석불들이야. 자, 이번에는 대형 철불이야. 대형 철불 중에 제일 유명한 철불인데 여러 개 철불이 있는데 그중 제일 유명한 철불이야. 이게 경기도 하남시 하사창동이라는 동네. 이 동네가 사창동 아니야? 사창동은 청주시청 창고, 그게 사창이라는 뜻이야. 사는 관청이고 청주시청 창고가 있던 동네가 사창동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경기도 하남시도 이 시청 창고가 있는데 거기는 시청 창고가 컸던 모양이야. 그래서 상사창동이라는 동네가 있고 하사창동이라는 동네가 있어. 그 중에 하사창동에 있는 거야. 하사창동에 있었던 6.4톤짜리 엄청나게 커요. 6.4톤짜리 대형 철불이야. 그 둘째 줄 오른쪽에 있는 게. 좀 기억을 해야 돼. 철불. 경기도 하남시 하사창동이라는 동네에 철조열의 좌불 이런데 줄여서 그냥 철불 이러면 돼. 철불. 그리고 그 밑에 통일신라 양식을 계승한 이 경상도 유명한 부석사
부석사의 소조. 소조는 나무나 진흙으로 만든 이 뜻이야. 이건 몸체는 나무고 사이사이에다가 진흙을 꼈어. 진흙을 이렇게 붙여서. 내세를 담당하는 부처님이 앉아있다. 아미타, 내세 담당하는 부처님. 좌상 앉아있다. 이거지. 그래 놓고 스님이 영원하라는 뜻의 부처님에다가 금칠을 했어. 그래서 금박을 입혀놨어, 지금. 가면 볼 수 있어. 왜 통일신라 양식 계승이라고 그러냐? 뒤에 마치 저걸 광배라고 그러는데 불난 것 같은 형상이 있잖아. 그게 원래 뭐 양식이냐? 유명한 통일신라 성덕왕의 업적을 기념하기 위해서 아들 경도왕 때 만들기 시작했다는 성덕대왕 신종, 흔히 에밀레종이라고 부르는 거. 그 옆에 있는 사진이 에밀레종이야. 에밀레종에 보면 저렇게 여인이 무릎 꿇고 부처님한테 나 부처님 받아주세요 하는 거야. 그 형상을 만든 게 저 뒤에 불꽃 모양이야. 그래서 통일신라의 이걸 비천상이라고 그래. 비천상 양식. 하늘로 올라가고자 하는 비천상 양식을 계승하였다. 그런다고. 뭐가? 부석사, 소조, 아미타열의 자상이. 고려 작품이야. 자, 거기서 중요한 건 고려 초창기 뭐라고? 대영 석불, 대영 철불이 주도되었다. 대영 석불, 대영 철불. 이게 누구를 모방한 거냐? 고려 초창기 호족 흉내낸 거야. 호족을 형상화한 거야. 이 불상은 다 모델이 있어요. 그냥 안 만들어. 그 시대 대표적인 사람을 모델로 삼아갖고 만드는 게 불상이야. 다 이유가 있어. 자, 그리고 한 장을 넘겨서 고려 문화의 가장 상징인 청자. 푸른색 짝이 청자. 이 원래 청자하고 백자는 언제부터 나왔냐? 통일신라부터 나왔어. 나오기는 고려 때 처음 만든 건 아니에요. 통일신라 말에 부세기경부터 있었어요. 있기는. 있었는데 고려 때 발전해서 유명해졌다는 얘기지. 예. 자, 거기 보면 숭수, 비치색, 옥색, 하늘빛색, 비색, 비치색, 흔히 옥색이라고 부르는 거. 순수, 비색, 푸른색 짝에서 청자. 이게 만들기는 9세기 말 그리고 10세기 초 요때쯤부터 만들기 시작했어. 예. 편의상 고려 초기부터 순수 비색 청자. 거기에다가 10세기 후반 11세기 10세기 후반 11세기에 뭐가 나타나냐? 이 푸른색 짝이 본바탕이 푸른색이야. 푸른색 짝의 표면에다가 그림이나 글씨를 새기는 기술이 나왔어. 그 기법을 뭐라고 한다고? 내가 삼국시 때 한번 설명한 적이 있는데 칠지도 설명하면서 뭐라고 그래? 상감 기법이라고 그래. 그릇 표면에 글씨나 그림을 새기는 기술 방법을 삼감 기법, 삼감 기술법 이래. 그래서 상감 기법까지 추가한 푸른색 도자기 나왔다. 그래서 유명한 상감청자. 고려를 가장 대표하는 거지. 그 밑에 상감청자 운항문 매병 하는 게 있어. 본 바탕이 푸른색인데 거기다가 뭐 구름도 갖다 집어넣고 그 학도 집어넣고 이랬단 말이야. 그래서 운학이라고 하는 거야. 그게 고려의 가장 명품이지. 상감청자 운항문 매병. 이게 이걸 몰래 도굴해서 캐갔는데 일본 놈이 도굴해서 캐갔대야. 캐갔다는 얘기를 듣고 간송 전영필이라는 젊은이가 일본에 찾아가고 당시 기와집 864채 값을 주고 서울 시내 현재 고급 아파트 집이 평균 한 14억 한대요. 한 15억이라고 잡고 15억 곱하기 864야. 요즘으로 따지면 15억 곱하기 864. 그 값을 주고 사온 거야. 일본에 가가지고. 이게 그나마 저거 없으면 여러분이나 나는 못 보는 거지. 기록에서만 알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른다고. 그나마 이걸 사왔기 때문에 저게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대표적인 국보죠. 이게. 상감청자 운항문 매병 하는 거예요. 전시도 잘 안 해. 워낙 취해서. 자, 그게 상감청자. 그랬다가 이 청색, 백색 분간, 분청사기. 청색으로 분바를 뜻해서 분청사기 하는 게 나타나게 돼. 자, 이게 고려 청자의 변천이야. 첫째, 순수 푸른색 자기에서 비색청자. 그 다음, 청자 표면에 글씨나 그림을 새기는 상감청자. 고려를 대표하는. 그 다음, 청색 인전 여태지기. 물감이 인전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야. 부족해서. 분청사기. 청색을 마치 분바른 것처럼, 화장한 것처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분청사기. 아이보리색이야, 분청사기. 분청사기는 조선조 가서 다시 얘기를 할게.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고려도경, 소경. 이게 무슨 소리냐? 12세기 인종이라는 사람이 젊은 임금이 등장을 했어. 그래서
송나라 사신이 왔어. 근데 송나라 사신인 서근이라는 사람은 이 송나라 휘종왕제한테 비밀 명령을 받았어. 무슨 명령을 받았냐? 내가 옥색, 이 옥이라는 거는 농경문화가 제1의 보석으로 치는 게 옥이라는 건데, 옥은 인공으로 못 만들어요. 예? 인공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게. 그래서 그 옥을 인공으로 만들고 싶다. 그래서 많은 기술자한테 만들어봐라. 그런데 100년 동안 성공을 못했어, 송나라가. 근데 고려가 성공을 한 거야. 그래서 이 기술을 산업 스파이를 보내서 빼가고 싶은데 여러 번 실패를 하는 거야. 그래서 관리를 직접 보낸 거야. 관리를 직접 보내서 기술을 빼와라. 이랬어. 그래서 그 서경이라는 관리가 온 거야. 인종임금 취임식을 핑계 삼아서. 목적은 저 기술 빼가러 왔어. 근데 한 4달에 걸쳐서 노력을 했는데 기술을 못 빼갔어. 꼬시기도 하고 협박하기도 별 방법을 다 써봤는데 결국 포기하고 돌아갔어요. 돌아가서 송나라 황제한테 보고서를 썼어. 보고서가 2권의 책자인데 하나는 내용을 싣고 있고 돌아본 내용을 싣고 있고 하나는 그림으로 그려져 있고 2권의 책자인데 그림으로 되는 책은 지금 잊어버려서 없고 글씨만 남아있어. 그게 고려도경이라는 책이야. 그게 서경이라는 송나라 사람의 거기에는 고려청자의 우성이 서술되어 있고 그리고 김부식 집안이 대단하다는 장면이 써 있고 또한 뭐가 있느냐 이때는 이게 12세기 서경이 인종임금 취임식 때 왔기 때문에 뭐가 있냐면 황룡사 구청목답이 남아있을 때요. 황룡사 구청목답은 몽골집으로 불탔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황룡사 구청목답이 경주시내에 그대로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황룡사 구청목답 각 층을 올라가 본 내용이 다 써 있어요. 생긴 형태로도 그려져 있고 그렇다고. 그래서 황룡사 구청목탑의 상황을 눈으로 보질 못했지만 알 수 있어요. 저 책을 보면 그런 사연을 안고 있는 책이 고려도경이라는 책자예요. 예. 자 그리고 그 공예품 은입사공예 이러는데 이 은입사공예는 이거예요. 이걸 구리라 치고 이건 안 들어가니까 구리는 좀 10원짜리 동전 이를 물으면 이렇게 짜증나잖아. 좀 물렁물렁해. 거기다가 은을 실처럼 쪼개서 들이밀어요. 그러면 들이민다 이거예요. 해서 은입사 이런 거야. 은을 여기다 대고 요것처럼 이렇게 요 문양을 이렇게 만들어. 이걸 구리라고 치고 나무 망치로 톡톡톡톡 치면 물렁물렁하니까 밀려서 이게 들어갈 거 아니야. 그래서 은을 집어넣으면 은입사, 금을 집어넣으면 금입사 이렇게 되겠지. 그래 은입사야. 그런데 이게 구리가 오래되면 녹이 슬어. 구리가 10원짜리 동전 녹이 슬면 녹이 무슨 색으로 보이느냐? 봤어? 구리 녹슬면 무슨 색으로 보이냐? 녹색으로 보이지. 예? 그러니까 이게 녹이 쓴단 말이야. 그 녹색에다가는 미학적으로 미술에서 보면 금을 갖다 붙여놓으면 보색 대비 색채가 잘 안 맞아. 그래서 싼티가 나. 처음 보면 멋있는 것 같아도. 그러니까 여기에는 색이 뭐가 맞냐? 은색이 맞아요. 은색이. 금은 처음 보면 화려한데 오래 보면 질려요. 은이 오래 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자동차 같은 뭐 이렇게 제품 같은 것들이 다 은색 비슷하게 나오는 게 그 메탈색이라고 해서 은색 비슷하게 나오는 이유가 그거예요. 오래 봐도 안 질리게끔. 그런 거예요. 그 금색으로 안 만드는 이유가 그거예요. 처음은 화려해 보이는데 2번, 3번 보다 보면 질려요. 금색은. 자, 그게 이 은입사 기법이라는 거야. 그래서 고려 귀족문화를 상징하는 게 첫째, 상감청자. 2번째, 은입사 공예제품이에요. 그 옆에 보시면 포르수금면 정정하는 은입사 공예가 있어요. 현재 이게 삼성미술관 리암, 삼성그룹 이 미술관 있어. 삼성미술관 리암이라고 거기가 하나 갖고 있고 그리고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하나가 있고 그렇다고 저 은입사 포르수금면이라는 건 이게 고려 귀족문화를 상징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전칠기라는데 나전칠기는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할게. 내가 지난주까지는 갖고 들어왔는데 이번 주 깜빡하고 안 갖고 들어왔다고. 쉬었다가 나전칠기 그리고 그 고려문화사 마지막 서예, 그림, 음악 이 페이지만 하면 끝이야. 예, 문화사는. 그리고 조선 이렇게 넘어갈게. 잠깐 쉬었다 합시다.